눈부신 불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연회장이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 한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40살쯤으로 보이는 그 사내는 스스로를 부동산 전문가 최자문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매끄러운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몸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새로 짓는 연립주택에 돈을 묻으면 묵혀둔 땅이 황금으로 변할 것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에 찬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연회장의 가장 뒷자리, 가장 어두운 구석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5살의 박진우, 제 이름입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려입은 경비원 복장은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단상 위의 최자문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두 눈 속에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열정적인 설명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희망에 부푼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최 자문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롭게 대답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허름한 경비원 복장을 한 제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을 겁니다. 최 자문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감추고는 제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 손에 말소리를 키우는 기계가 들려졌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쨍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자문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인천 문학로 15번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시세가 1,900억 원이라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건물의 공식적인 땅값이 겨우 3억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왜 빼놓고 이야기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차이가 지난 10월 28회자로 바뀐 규정에 따라 전세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보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이 끝나자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망으로 반짝이던 사람들의 눈빛은 당혹감으로 변해 저와 최 자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제 질문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나도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마치 잘 벼린 칼날과도 같았지요. 최 자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더듬으며 시장의 특수성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늙고 초라한 경비원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기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굵어진 마디와 거친 손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망을 구걸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을 시작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최 자문이 무어라 변명을 중얼거리는 동안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소리를 키우는 기계를 의자 위에 내려놓고 수백 개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시끄러운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복도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꿈과 가족의 행복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하지만 저 자가 몰랐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40해 동안 물류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계획을 세우고 변수를 계산하는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작한 일의 끝을 보는 법을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진우, 65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서울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산이나 광주, 어쩌면 바다 건너 먼 곳에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세상에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 단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의 실수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남김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또 다른 박진우가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과 한 해 전만 해도 저는 평생을 바친 무역회사에서 물류부장으로 일하며 정년퇴임을 맞이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퇴임식 날, 저는 수많은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꽃다발을 하나를 안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자부심과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꼬박 40년을 일하며 아내와 함께 억척같이 모은 4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가르치고 집을 마련하고 남들처럼 살아가면서도 이가 시리도록 아끼고 아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저와 제 아내의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성공한 회사원이 된 아들은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 한다고,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웃으며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길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부동산의 규제를 한 명 안다며 저희를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최자문이었습니다. 말쑥한 차림의 최자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차가운 도표와 어려운 용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인천에 새로 짓는 고급 연립주택 4채를 사서 전세를 놓으면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안정적인 수입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이 아닌 확신으로 빛나는 듯 보였고 그의 말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스터머스럽게 좋은 것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지 않나요? 저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아내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최자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정보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 답했고 아들은 옆에서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그냥 은행에 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라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빛나는 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평생을 낡은 방식으로 살아온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그 아이의 말이 옳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의 불안한 눈빛 대신 새로운 시대의 지혜를 가졌다고 믿었던 아들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자문의 말대로 모든 일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4억 원과 은행에서 약간의 돈을 빌려 인천에 새 연립주택 4채를 샀습니다. 낯선 서류들의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아들의 격려와 최자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두려움을 덮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을 사자마자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깨끗한 새 집은 인기가 좋았고 4채의 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도 수중에 약간의 돈이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아버지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평생 땀 흘리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아들의 칭찬에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낡은 책상에 앉아 서류와 씨름했던 제 과거가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비싼 옷을 사입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젊은 부부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그 돈으로 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곧바로 동네에 집 소개해주는 곳을 찾아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제가 직접 찾아가 묻자 주인은 난처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얼마 전에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요. 이 집은 시세하고 땅값 차이가 너무 커서 이제 전세금을 빌려주지 않는답니다. 자기 돈 1억 5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집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인의 말은 제게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법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전세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자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박 선생님. 그런 일로 뭘 걱정하십니까? 그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방식도 바뀌어야지요. 이제 전세 말고 매달 돈을 받는 월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제 귀에는 무책임하게만 들렸습니다.
월세로 바꾸려면 당장 젊은 부부에게 돌려줄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제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애써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깨야만 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단하던 땅이 조금씩 꺼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두 집에서 연달아 이사를 가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합치니 무려 3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제 손에 남은 비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은행을 찾아갔지만 이미 은퇴한 늙은이에게 큰 돈을 빌려주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자가 비싼 다른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서류 몇 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자 제 손에는 무거운 돈 뭉치가 들려졌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간신히 두 사람의 전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제 통장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는 빚만 남았습니다. 희망은 오직 비어있는 집들을 월세로 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더러 있었지만 다들 월세가 비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저는 매달 내야 하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크게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월세 수입은 이자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돈을 벌 것이라던 아들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돈을 잡아먹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집들이 시장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아들은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라고 소개해드린 겁니까? 모든 돈을 한 곳에 넣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고 일을 벌이시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정은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저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를 그 길로 이끈 것이 바로 아들이었지만 이제 와서는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동굴에 갇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마지막 남은 한 채의 집에 살던 젊은 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잃으셔서 저희 집이 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전세금을 빨리 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돈이 없으면 저희 가족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학생의 애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당장 돌려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자 학생은 절박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만약 돈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장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장님이 제 돈을 떼먹었다고 말할 겁니다. 사기죄라는 말, 고소라는 말이 제 귀에 천둥소리처럼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떳떳하게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사기꾼으로 물려 경찰서에 불려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텅 빈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자문의 자신만만한 얼굴, 아들의 실망과 경멸이 담긴 눈빛, 아내의 소리 없는 눈물,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며 울부짖던 학생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패배자였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리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이제는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비참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저는 어둠이 비친 창문에서 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쑥하고 주름진, 패배감에 젖은 늙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기꾼으로 내 인생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 내 이름 석자에 담긴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쌓인 낡은 업무용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그 공책을 펼치자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래전 기억을 되찾은 듯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준다. 두 번째 단계.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모든 일의 원흉을 찾아내어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린다. 저는 물류 전문가였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여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제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는 집을 사겠다는 첫 번째 사람에게 제가 샀던 값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내 채의 집을 모두 넘겼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들고 세입자였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한 푼도 빠짐없이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고소하겠다던 학생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제가 내민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제 수중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이든 늙은이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고급 주택단지의 경비원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사무실에서 부장님 소리를 듣던 제가 이제는 작은 경비초소에 앉아 사람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피했고 아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값비싼 차들이 드나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낮에는 묵묵히 경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했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경비초소의 작은 책상 위에서 저만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낡은 휴대기기를 켜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있는 인터넷 공간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그곳에 백발의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 모두 최자문이라는 이름의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들이 가진 계약서와 녹음된 대화 내용, 주고받은 편지 같은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경비 초소는 어느새 거대한 사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비밀스러운 본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지나가는 차에 경례를 붙이고 밤에는 어두운 화면 불빛에 의지해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며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하나의 힘으로 묶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최자문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실패자의 삶에 순응하며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싸움을 홀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화려한 연회장을 찾았습니다. 최자문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그의 거짓말에 균열을 내는 바로 그 순간 약속된 신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은 박진우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단상 뒤편의 거대한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최자문에게 속아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절절한 사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자문이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명하게 했던 거짓 계약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팔면 그만이야. 어려운 숫자는 어차피 확인도 안 해. 라고 자기 조수와 낄낄거리며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최자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곳곳에 앉아있던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밤새 연락하여 이곳으로 부른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 나오며 저마다 겪었던 억울한 사연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연회장 뒷문이 열리며 제가 미리 연락해둔 신문사 사람들과 방송국 사람들이 카메라를 든 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불빛과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최자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듯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비원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제 작은 방은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독하는 백발의 사냥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조언을 구합니다. 어느 날 저녁,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작은 과자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원망 대신 따뜻하고 고요한 용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에 담긴 명예와 존엄함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거대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